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융합기술원 컨버전스 테크랩의 안홍범 매니저입니다. 금일은 IoT 플랫폼 기술로서의 표준 중에 하나인 1M2M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발표의 주요된 목적은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공부했던 게 뭐냐, OSI 7레이어를 공부하거든요. 그 공부를 하면서 각각의 계층들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데요. 요즘 최근에 IoT 시대가 되면서 그런 계층 모델들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을 소개하면서 1M2M이 어떤 계층의 기술이다, 이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1M2M 표준의 개발 범위, 그래서 1M2M이 어디까지를 표준화하고 어디까지는 표준이 아닌지에 대해서 스코프에 대해서 좀 명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1M2M의 주요 기능들이랑 우리 RESTful이라고 해서 리소스로 API를 오픈하는데요. 그 어떤 특정 API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좀 전원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 시프팅을 겪게 됐는데요. 그 중에 1세대가 뭐냐면 저 예전에 썼던 286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때 보면 여러 가지 게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응용들도 있으면서 그때 파급적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PC의 보급들이 생겨난 거죠. 그게 PC 패러다임 시대고요. 두 번째 세대가 뭐냐면 이런 PC들이 조금해져가지고 개인용으로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시대가 패러다임이 이제 왔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왔던 이유도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주요한 게임들이나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원하는 응용들이 많이 발생되면서 사실은 이런 응용들과 더불어서 장치들이 이제 많이 보급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 오브 띵스에는 과연 어떤 응용들이랑 어떤 장치들이 이 시장을 이끌어 갈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시장을 앞서서 보기 전에 이 중간에 보면은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원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세대 때 보시면 우리 개인 컴퓨터 시대 때는 윈도우즈나 뭐 MS-DOS 같은 것들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보급이 됐었고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것들이 보급되면서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해서 다양한 그런 앱들을 개발했다는 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요. 이런 IoT 시대 때는 과연 어떤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IoT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계속 말하는 플랫폼은 과연 어떤 기술이냐.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OSI 7레이어에서 최근에 IoT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소위 불리는 계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ITUT라고 해서 통신 쪽에 전체 표준을 담당하는 거기 문서를 보면요. IoT는 6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장 크게는 수평적으로 4개 계층,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2개 계층을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뭐 파이, 맥, 뭐 TCP/IP 그 다음에 뭐 응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요. 여기 보시면 IoT 시대 때는 디바이스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간에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이 있는데 응용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스마트홈 응용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응용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응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플랫폼 영역이라고 소위 부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홈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 저장하는 기능을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응용을 개발하는 사람은 굳이 데이터베이스 코딩을 짜지 않아도 쉽게 이 플랫폼에 있는 기능을 갖고 와서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플랫폼 영역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4가지 계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직적으로는 뭐냐면 기존에는요. 보면 세큐리티 쪽도 별도의 계층이 있었고 매니지먼트도 계층이 있었는데 IoT 때는 중요한 이 2가지 수직적 계층이 굉장히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세큐리티 같은 경우도 피지컬 디바이스를 위한 세큐리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CMOS 그런 칩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의 시큐리티는 뭐냐면 단대 단간에 인크립션 해가지고 네트워크 메시지가 나갈 때 암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또는 응용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의 그런 인증서 같은 걸 넣어서 앱에서도 필요할 것이고요. 플랫폼 단에서도 필요해서 이 세큐리티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뒀고요. 동일한 특징으로 매니지먼트 쪽도 단말에 대한 제어가, 그러니까 피지컬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가 있을 거고,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 예를 들어서 뭐 LTE의 뭐 망의 그 신호 세기를 바꾼다,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있고, 응용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각각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계층은 이 수평적인 계층을 서포트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까 제가 IoT 플랫폼을 퀘스천 마크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플랫폼은 이 계층에서 봤을 때는 디바이스,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있는 계층으로서 쉽게는 IoT 응용 개발을 용이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기능들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예를 좀 보면요, 밑에 보시면 디바이스 레이어는 당연히 뭐 IoT 디바이스가 있을 거고요, 게이트웨이가 있을 거고, 클라우드 서버가 있을 거고요. 네트워크는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던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들, 와이파이나 뭐 LTE나 블루투스, 스레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토콜들, 그러니까 HTTP, 코앱이나 MQTT, 뭐 XMPP들,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존재하고요. 사실 그 위에서 응용을 이제 실제로 만들기 전에 이런 네트워크 간에 다 연결이 돼 있고, 이 네트워크 간에 연결돼 있는 응용들을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 기술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전달해드릴 1M2M, 또는 퀄컴이랑 LG가 만든 올조인, 또는 삼성과 인텔이 지금 개발 중인 OIC,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의 기술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제공이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쉽게 홈이나 스마트 그리드나 카나 헬스케어 같은 응용들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과연 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디바이스로 집에 있는 세탁기를 켜는 동작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응용단에서는 당연히 버튼 같은 것이 보여서 세탁기를 켜라라고 하는 버튼 UI가 있을 거고요. 그 UI를 눌러버리면 내부적으로 응용이 플랫폼에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탁기 동작 온 버튼을 누르면 그거를 응용해서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장치 관리 API를 호출해가지고, 이 호출이 이제 여기 인자값을 줘서 넘어가면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타고 갈 때는 016 비트 스트림으로 넘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 지금 동작이 적절한 친구로부터 온 건지를 체크하는 권한 같은 것도 체크할 수 있고요. 또는 네트워크 넘어갈 때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냐 아니면 덜 중요한 거냐, 그냥 QoS 컨트롤도 할 수 있는 API들을 호출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탁기까지 가면 이 세탁기 안에 있는 플랫폼이 이 API를 호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장치를 세탁기를 키는 동작들을 한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보면은 API들의 합이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요한 강의의 목적이 1M2M 표준의 이해인데요. 사실은 1M2M은 플랫폼 기술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를 보시면요,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기술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 국가에서 온 회사들이나 단체들이나 또는 개인들이 와서 같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핵심 골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 기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그리드나 뭐 헬스케어, 소위 말하는 IoT 응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이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M2M의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1M2M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 제가 나중에도 잠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는 이 1M2M IoT 응용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뽑아서요, 데이터 관리 또는 연결 제어,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구독, 서브스크립션하고 이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모니터링 한 다음에 내가 알림을 받는 형태, 그 다음에 장치나 서비스 등록, 그룹 관리, 보안, 정보 탐색이나 그 다음에 장치 관리 같은 기능들이 1M2M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고, 응용을 앱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기능들을 호출해가지고 응용을 만들면 기존에는 뭐 일주일이 걸렸던 개발이 이틀, 3일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이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치 중에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M2M이 왜 먼저 발생됐는지를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요, 어떤 식으로 플랫폼들이 개발되었냐면요, 특정한 응용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플랫폼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스마트홈 서비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홈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플랫폼은 스마트홈에 대한 요구사항만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홈에 필요한 장치들만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응용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더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홈에서 스마트카가 연결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차에서 집에 있는 냉장고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별도의 이 플랫폼 간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추가 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개발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좀 플렉서블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처음부터 없애고 진행하자라고 해서 지금 원M2M 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들이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카, 헬스케어 또는 다양한 IoT 응용들을 쫙 펼쳐놓고 그 안에 융합되는 케이스까지 다 고려해서 이 여러 가지 응용들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단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붙을 수 있도록 좀 더 개방적인 그 다음에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응용들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금 원M2M이 또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국제표준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원M2M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 표준 기술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장이 좀 쪼개져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스퍼나 아이컨트롤이나 뭐 컨트롤4 같은 미국에 있는 주요한 플랫폼 회사들이 각자의 플랫폼 기술들을 갖고 있었고 통신 사업자들이나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들을 사서 각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됐냐면요. 뭐 버라이전 같은 예를 들면 북미 사업도 하고 유럽에서도 통신 사업을 하는데 플랫폼이 서로 달라가지고 개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관리하는 데도 돈이 들고 그다음에 단말을 붙이는 데도 인터페이스가 서로 달라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이통사업자들, 그다음 아시아 이통사업, SKT를 포함한 아시아 이통사들, 그다음에 일본 여러 가지 업체들이 모여서 이거를 또 지역별로 쪼개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자. 그게 역사적으로도 한번 배운 거죠. 3GPP나 우리 GSM 쪽이랑도 한번 그런 걸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역별로 파편화되지 말고 공통적인 기술 하나 만들자고 해서 기존의 유럽 표준, 북미 표준을 다 무시하고 국제 표준 하나를 따르자. 통신 사업자들은 그렇게 합의해서 만들어진 게 원M2M입니다. 원M2M을 보시면요, 북미에 있는 표준 기구들, 그 다음에 아시아 보면은 CJK,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 쪽, 그 다음에 인도 쪽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유럽을 대표하는 엣지라고 하는 통신 표준을 만드는 기구에서 다 조인트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은 거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TTA가 이제 여러 업체들을 끼고 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나온 것처럼 여러 통신 사업자들, SK텔레콤, 뭐 KT나 U+ 같은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들, 그다음에 국내는 이제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LG 여러 가지 이제 제조 업체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벤더로서 뭐 에릭슨이나 알카텔 루센트, 그 다음에 시에라 와이어리스 같은 크게 보면은 통신 사업자, 그 다음에 이 통신 사업자들한테 단말을 납품하는 제조 업체들, 그 다음에 이 제조 업체들에게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 벤더들, 이 세 가지 큰 에코시스템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모여가지고 원M2M에 지금 참석해서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은 원M2M 표준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고요. 좀 아시면 좋을 만한 상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좀 원M2M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M2M의 제가 이번 장표의 발표에서 핵심이 뭐냐면 원M2M의 스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원M2M에서는 어떤 표준을 어떤 범위 내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보시면요. 쉽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IoT 응용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이 API를 원격에서 호출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냉장고랑 스마트 TV, 홈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중간에 서버가 있고요. SK텔레콤 서버가 있고 외부에 제 차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차량용 그런 뭐 내비게이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보이는 그 장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집에서 차를 끌고 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에 있는 제품의 재고를 좀 알아보고 싶은 요구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냉장고가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 과일을 잘 보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과일의 신선도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제가 자주 보는 TV에서 이런 상태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는 요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이냐, 이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좀 시작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M2M 표준의 이제 기본적인 스코프는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응용은 사실은 원M2M에서 보고 있는 관점은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사들이나 제조사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다만 이 응용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선 그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 표준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첫 번째, 공통 기능 API 제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주 쓰이는 거, 메시지 전달하는 거나 뭐 장치의 위치 관리를 하거나 장치의 관리 또는 서브스크립션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구독 통지 같은 기능들이 있고요. 뭐 서버에도 동일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장치들 간의 연결이 IoT의 핵심인데 이 연결을 할 때 우리가 표준화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 앱은 서버 쪽에다가 미국말로 얘기하는데 이 서버는 이 게이트웨이에다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안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연결 개체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써서 전달하자.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 표준 프로토콜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댁내 가전을 제어하고 싶은 기능을 호출한다고 하면 차에서 V2H라고 하는 Vehicle to Home 애플리케이션을 켜서요. 여기 있는 장치 관리 기능을 누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있는 냉장고의 재고 현황 좀 알려줘라고 이제 호출합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어디로 가냐면 서버에서 게이트웨이까지 HTTP나 또 LTE 망에서 HTTP 메시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장치 관리 호출을 다시 해서 이 냉장고에 있는 재고를 관리하는 앱을 켜가지고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파가 몇 개 있고 뭐 감자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것들을 다시 응답으로 보내주면 이 응답을 받아서 이 자동차 안에 있는 화면에다가 그 재고 현황을 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이 앱에다가 좀 무겁게 다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앱은 간단하게 서버에 있는 기능들만 호출해가지고 이 서버가 대부분의 기능들을 대신 해줘서 앱에다 응답만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앱에 대해서 개발자들이나 여러 제조업체들이 너무 고민을 안 해도 쉽게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결하는 연결점들마다, 연결선들마다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영어가 날아가면 여기에서도 영어가 날아가게 해주고 또는 여기서 한국말이 날아간다고 해도 이 한국말이 날아갈 때 이 단대 단간에 있는 객체들이 이 모든 랭귀지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하자는 게 특징이라서 표준에서 보시면 각각의 프로토콜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실어야 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원M2M의 가장 큰 골자로서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 플랫폼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상세하고 있다. 원M2M에서는 두 번째는 이 연결을 할 때 이 연결 간의 메시지들을 표준화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표준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 골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준을 개발했는지 개발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하겠는데요. 모든 표준이 다 동일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3GPP의 LTE 표준이나 뭐 원M2M 표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떠한 기능들을 우리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지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도출이 되면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명세해야 될지 API 구조들이나 또는 어떤 장치들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타폴로지 같은 것들, 네트워크 구조를 잡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들을 다 잡은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글로 다 쓰는 거죠. 글로 써서 이 글들을 읽은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명세화하는, 스페시피케이션하는 기능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단에는 표준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스텝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 표준에서 어떤 것들이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M2M 처음에 표준 개발을 할 때요. 가장 처음 했던 건 뭐냐면 여러 업체들이 아까 200개 넘는 회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200개 넘는 회사들이 유스케이스를 갖고 왔습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쓰는 IoT 응용에 대한 유스케이스를 갖고 왔고요. 그 응용들을 보시면 스마트홈, 스마트카, 에너지, 헬스케어, 엔터프라이즈, 뭐 퍼블릭 서비스 또는 이런 카테고라이즈 안 되는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를 갖고 와서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퀄컴에서는 햄스라고 하는 홈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쓰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서화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또는 다른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와서 우리가 비이클 투 비이클, 그러니까 차랑 연결할 때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기능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유스케이스들을 다 종합했고요. 그 유스케이스 종합을 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겹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제이션해서 나온 요구사항들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IoT를 할 때 우리가 플랫폼에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QoS 기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응용에서 혈압계가 있는데 혈압 정보가 굉장히 높을 때는 메시지 던질 때 이건 응급 메시지다라고 던져서 이 플랫폼에서 이것들을 버퍼링할 때 좀 더 빠르게 버퍼링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보내주게 QoS를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고요. 위치 관리 예를 들어서 응용해서 플랫폼에다 뭘 얘기하냐면 A씨의 장치의 위치를 알려줘라고 얘기하면 플랫폼이 알아서 그 A씨의 위치를 파악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게 또는 이제 장치 관리 같은 경우는 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외부에 있는 우리가 쉽게 IoT 응용 중에 하나가 뭐냐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센서가 10,00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펌웨어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USB 갖고 가가지고 다 업데이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격에서 이걸 어떻게 펌웨어 업데이트 할 것이냐 아니면 또는 분실된 장치들이 있는데 이 분실된 장치를 어떻게 그 개인 안에 있는 분실된 장치의 개인 정보들을 어떻게 지울 거냐 원격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모아가지고 요구사항을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일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장치 관리된 요구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일 핵심이 되는 보안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할 때 어떻게 인크립션을 할 것이고 장치가 플랫폼에 등록될 때는 이 장치가 적합한 장치인지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어서 이런 큰 요구사항들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나온 기능들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이 기능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크게는 뭐 14개 정도의 지금 기능들이 있는데요. 각각 기능들을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뭐 특징되는 것만 보면은 플랫폼은 핵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센서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센서 장치가 뭐 메모리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서버가 대신 저장해줘야 된다. 그 플랫폼을 탑재한 서버가 대신 저장해줘야 된다. 또 연결 제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이클 투 비이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때 연결을 할 때는 레이턴시는 무조건 10ms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 연결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 기능들 그다음에 뭐 구독 통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온도 장치가 있는데 온도 장치가 50도 미만이면 우리 어머니한테 SMS를 보내줘. 이렇게 연결하면 이 온도 센서가 온도를 계속 재다가 50도가 넘으면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SMS를 보내주게 되는 그런 구독 통지 기능들, 위치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치 관리, 뭐 보안 이런 기능들이 핵심적으로 있고요. 좀 재밌는 걸 보면 1M2M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 사업자들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용자들한테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종 플랫폼 간의 연동 또는 사업자 간 로밍이 있는데요. 사업자 간 로밍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건 국내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유럽 같은 데서는 자주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IoT 커넥티드 카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다른 네트워크로 탄다고 하면 이 서비스를 계속 받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어떻게 로밍을 해줄 것이냐. 이런 기능들도 같이 명세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표준을 보시면 좀 더 뎁스 있게 보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M, 2M은 사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으로서 보면은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이 1M, 2M에서는 플랫폼을 CSE, 보시면 Common Service Entity라고 하는데 공통 기능들이 포함된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플랫폼이 있고요. 여기 어플리케이션 엔티티라고 불리는 A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네트워크 서비스 엔티티라고 있는데요. 요건 네트워크 서비스 쪽은 좀 제외하고요.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이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 응용을 개발 네트워크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소켓을 다 프로그래밍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에 있는 메시지 보내는 굉장히 간단한 API를 써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을 구현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1M, 2M에서도 뭐냐면 응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이 개발자가 DB에 대해서 막 다 스키만 하자고 그럴 필요가 없이 간단한 API 호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든다. 이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랑 동일한 가치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아까는 뭐 응용이랑 플랫폼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다 연결이 돼서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게 소위 말하는 IoT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저희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무실에서 제 스마트폰 응용을 갖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어한 그런 기능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1M, 2M에서 구조를 잡았고요. 좀 1M, 2M의 재미있는 특징을 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소위 불리면 그 플랫폼의 모든 기능은 다 서버에 탑재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지금 안에 있는 클라우드가 전체 기능들을 다 갖고 있고 모든 장치들은 다 서버로 통신해가지고 뭐 장치 제어 기능을 하거나 데이터 저장 기능을 했었는데 사실은 최근에 게이트웨이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의 이런 기능들이 되게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면서 일부 기능들을 게이트웨이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박스 크기를 다르게 했는데 이거는 박스 크기가 크다는 거는 기능이 많다는 거고요. 게이트웨이는 좀 기능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냉장고의 정보가 있는데 이 냉장고 정보를 게이트웨이에 전달해요. 그럼 게이트웨이가 클라우드에 바로 전달하지 않고 일단 일부 데이터를 여기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있다가 의미 있는 데이터만 나중에 새벽 시간에 클라우드로 보내게 만들어서 데이터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도 1M, 2M에 있는 기능들 일부 갖고 와서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디바이스에서도 심지어 일부 API 기능들을 갖고 와서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호출을 직접 해서 디바이스의 플래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자의 이제 개발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떤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용량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의 기능을 갖지 않고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디바이스는 케이퍼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플랫폼 기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M, 2M은 기존의 센트럴라이즈된 플랫폼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폼 기능들이 분산될 수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플랫폼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M, 2M 보시면 특징이 어떤 앱은 어떤 디바이스는 앱만 갖고 있어서 자기는 플랫폼 기능은 없이 다른 플랫폼 다른 장치에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다 써서 사용하는 그런 컨스트레인트 디바이스용의 그런 구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플랫폼 안에는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들을 앱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플랫폼의 가장 큰 가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거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호출하느냐? 이 API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PI를 호출하는 원격에 있는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냉장고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ABC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RPC라고 하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하는 걸 그냥 때려서 그 외부에 그 집에 있는 그 장치에 그 함수를 그대로 호출해가지고 제가 응답을 받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완전 고전에 있는 방식이고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쉽게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 거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랑 잘 호환이 되게 만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나온 기술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REST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REST는 뭐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제 냉장고라고 보시고 이게 ABC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ABC를 호출할 때는 그냥 우리가 여기 소켓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가장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모든 자원들을 웹 형태로 오픈해 주는 거예요. 웹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접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웹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각의 기능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URI,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의 홈페이지 URI는 뭐냐면 www.sk.com, sk텔레콤.com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함수들을 그렇게 식별자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냉장고에 그 냉장고의 URI는 뭐냐면 192.168.0.100./ my refrige 한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0001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URI만 갖고 있으면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호출해가지고 이 기능들을 트리거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이제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아서 제 웹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활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RESTful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RESTful API의 가장 뭐 설명의 기본은 모든 펑션이나 서비스들은 리소스로 표현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애저 서비스라고도 소위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나중에는 보면은 각각의 리소스라고 하는 단위 객체로 표현되고요. 요거를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URI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집에 있는 템퍼러처의 2014년 9월 4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웹브라우저에서 저희 집에 있는 IP 주소에다가 /home 그다음에 /temperature /20140904 이렇게 쳐서 엔터를 누르면 제 브라우저에서 그때의 온도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RESTful 쓰면은 간단하게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제가 정보를 알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쉽게 이렇게 펑션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메소드라고 하는 거가 좀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메소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웹에서 보시면 우리가 네이버에 딱 들어와서 네이버를 치는 건 뭐냐면 이 웹페이지를 조회하겠다. 그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들 쫙 읽어와서 제가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웹에 기반된 프로토콜에는 뭐냐면 CRUD라고 하는 Create, Retrieve, Update, Delete라고 하는 기능들을 먼저 명시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홈페이지 가서 나는 글을 쓸게 또는 이 홈페이지에 있는 자원을 난 지울게 이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액션들을 같이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2015년 10월 6일 날에다가 제 온도 정보를 적는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create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가지고 명령을 넣어주면 간단하게 서버는 어떻게 보냐면 아 얘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구나 create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요. 또는 제가 여기 2014년 09월 04일 날 무슨 정보를 알아오고 싶다고 하면은 retrieve라고 하는 것들을 호출해가지고 이 URL 때리면 아 여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오겠다. 또는 제가 여기다 delete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호출하면 이 정보를 지우겠다. 또는 이 정보를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그냥 함수가 예를 들어서 add 하고 가로 열고 3,4 치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동작만 얘기했지만 웹에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장 큰 네 가지 기능 CRUD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 펑션이 쓰려고 하는 건지 이 지우려고 하는 건지 또는 조회하려고 하는 건지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해서 이런 API 호출들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장치가 있고 이 장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리소스 형태로 쫙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온도 정보를 43도가 측정이 돼서 이걸 적고 싶어요. 그러면 post라고 하는 create 명령을 HTTP에 흘려가지고 보내면 이렇게 43이 저장이 되고 여기 나중에 보시면 결과값으로 43이 잘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함수로 호출할 때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기능 중에 한 가지가 1M2M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서버에다가 로케이션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포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URL 적어서 보내주면 이 서버는 뭘 아냐면 아 마치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른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서버가 이 장치랑 이 장치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로케이션 서버에다가 장치 정보를 같이 줘서 로케이션 서버에 통해 가지고 장치의 위치를 획득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위도 경도 값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리소스 이런 아키텍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스토어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펑션을 우리가 호출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M2M 보시면 아까 제가 큰 박스의 그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 펑션은 사실 논리적인 거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API 호출할 때는 이런 리소스를 호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원M2M에는 보시면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리소스, 컨텐트 인스턴스 리소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API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를 호출하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고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들을 만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나한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API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SK텔레콤에 제공하고 있는 띵플러그라고 하는 플랫폼이 지금 원M2M의 인터페이스를 준용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갖고 개발자분들이나 여러 공부하시는 분들이 API를 공부하신 다음에 저희 띵플러그에 오시면 쉽게 그 공부하신 내용을 접목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응용들을 개발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띵플러그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개발자들한테는 원M2M 인터페이스 또 디바이스 제조사들한테도 원M2M 인터페이스 제공해서 개발자들은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또는 다양한 제조사들은 장치 연결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전자가 원M2M 표준을 준용한 장치들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은 저희 띵플러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뭐 SK텔레콤의 문서들을 따로 드리고 플랫폼이 어떻게 됐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제조사 대기업들이 원M2M이나 이런 것들에 준용을 해서 디바이스를 만들면 저희 띵플러그에 바로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고요. 띵플러그에서는 그런 원M2 인터페이스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사실은 오늘 교육의 이제 타겟이 여러 개발자 분들이나 원M2M 또는 띵플러그에 오셔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희 띵플러그에서 제공하는 원M2M의 주요 기능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이제부터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원M2M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데이터 관리하고 장치를 등록하고 이 장치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치를 제어하고 또는 장치가 이제 장치한테 특별한 이벤트들이나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조건들을 줘서 이 조건에서는 나한테 알림을 줘라 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큐리티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API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장치를 사서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나 이런 데 장치를 뭐 하이마트 이런 데 장치를 샀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는 동작이 뭐냐면 이 장치를 서버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등록을 할 때 쓰는 자원은 뭐냐면 API는 뭐냐면 노드 API라는 겁니다. 사실은 노드 API는 굳이 우리가 시스템에서 뭐 호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sandbox.sktiot.com에 오시면 저희 띵플러그 포털에서 장치들을 등록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디바이스 아이디를 넣고 뭐 패스코드 같은 걸 넣는데요. 사실 디바이스 아이디는 나중에 이제 뭐 장치에 보면 기입이 돼 있고요. 시리얼 넘버 같이 이걸 등록하게 되면 원M2M 서버에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노드 아이디가 포함된 장치의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냐면요. 간단하게 띵플러그 서버 안에 장치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템퍼러처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사서 등록했다고 가정하면 제가 이름을 스마트 템퍼 011로 저장해 놓고 딱 올려놓으면 이 아까 전에 제 포탈에 저장했던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치가 등록될 때 이 서버에서 이 장치가 적합한 장치인지 아닌지를 시리얼 넘버 갖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치에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서버에
장치의 식별자를 갖게 됨으로써 다양한 장치에 대한 요청이 오면은 이 식별자를 갖고 이 요청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안홍범의 디바이스에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의 디바이스에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치를 등록하면요.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스마트 이 온도 조절 장치 안에 있는 응용을 서비스 플랫폼에다 등록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노드는 뭐였냐면요. 물리적인 장치에 대한 그냥 등록이었고 이제 사실은 저희 띵플러그의 API를 원엠2 API를 쓰시려면은 그 띵플러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응용을 씁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응용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응용 그 응용 등록된 응용 밑에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저장이나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A라고 하는 자원이 리소스가 있는데요. 원엠2에 보시면 그거를 호출해 가지고 포스트 메시지로 저희 서버에 보내게 되면 여기 보시면 띵플러그 서버 안에 노드라고 아까 등록했던 정보가 있을 거고요. A 같은 경우가 A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엔티티가 등록이 됩니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 서버에서 아이디를 할당해줘요. 얘 A 아이디는 뭐 S032393 뭐 이렇게 되고 앱 아이디는 뭐고 POA는 뭐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여기 보시면 A 아이디는 지금 저희 이 앱이 스마트 템퍼러처 앱이 어떤 이 등록을 할 때 얘가 서버로부터 할당되는 식별자고요. 그다음 앱 아이디는 뭐냐면 원래 이 스마트 템퍼러처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 저희 안드로이드에서 아이디가 뭐냐면 000-323-AF04인데 이거를 카카오톡 아이디가 뭐 제 핸드폰에 깔리면 이 아이디가 003이고 다른 핸드폰에서 깔리면 이게 000-444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실제로 인스턴스 돼가지고 등록되는 식별자가 있고 웹 고유의 아이디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OA라고 하는 포인트 오브 액세스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원엠2에서 바라보고 있는 물리적인 노드랑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의 이런 구조인데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것이냐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SKT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을 거고 똑같은 게이트웨이인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이 제공하는 플랫폼도 같이 탑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미래에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게이트웨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식별자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식별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노드라고 보는 거고 그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우리가 CSE 또는 A 그래서 응용, 그다음 플랫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드는 노드 아이디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애플리케이션도 이 IP 어드레스에 있는 포트 번호로 각각의 접근을 허용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OA는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응용인데 여기 온도 센서가 뭘 얘기하냐면 플랫폼한테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장치가 온도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면 나한테 알려줘라고 해서 POA를 딱 적으면 무슨 의미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날라오면은 203.32.124.42. 한 다음에 9090 포트로 이 앱에다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런 앱까지 와서 이 통보가 이 앱까지 와서 이 앱이 나중에 화면에다가 이제 그런 노티피케이션을 뿌려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장치 관리할 때 또 한번 나오는데요. 그때 한번 다시 노드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디바이스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나타내는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CSE는 뭐냐면 그 노드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응용까지 다 저장을 했어요. 등록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응용이 센싱된 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다 개발하지 않고 저희 띵플러그에 있는 원엠2 API를 쓰면 쉽게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동일한 온도 앱이 있고요. 저희 띵플러그 서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원엠2 API 중에 컨테이너나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하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이거 두 가지는 둘 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쓰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컨테이너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보면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인스턴스는 그 폴더 안에 있는 실제 파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 처음 사가지고 데이터 같은 거 저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폴더를 쫙 정리하죠. 그래서 뭐 2014년 문서, 15년 문서, 16년 문서 이렇게 의미대로 폴더를 딱 저장하고 그 안에다가 실제 제가 만든 PPT 파일이나 워드 파일 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컨테이너는 뭐냐면 여긴 데이터가 저장 실제 되는 건 아니에요. 디렉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서비스를 나중에 데이터를 부를 때 띵플러그에 뭐 CSYH 홈의 슬래시 누구누구 방 어떤 전구의 값 이렇게 폴더를 좀 계층을 두기 위해서 만든 게 컨테이너고요. 실제 데이터는 뭐냐면 컨텐트 인스턴스라는 걸 호출해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컨테이너를 쫙 만들어서 아까 어플리케이션 밑에다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에다가 템프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컨텐트 인스턴스라고 해서 얘가 온도 센싱한 정보를 컨텐트라고 하는 애트리뷰트에다가 넣으면은 이 컨텐트 인스턴스 밑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띵플러그 예를 들어서 sk.thinkplug.com 들어오셔서 슬래시 친 다음에 CSYH 홈이라고 해서 슬래시 친 다음에 템프 데이터 치신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요 데이터를 딱 치시면 2015년 8월 21일 12시 35분의 온도 정보를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역으로 아까 저장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역으로 또 저장이 쉽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 각각 API들의 이런 애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웨스트에서 애트리뷰트라고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함수에서 아규먼트랑 동일한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한 기능을 호출하는데 부가적으로 어떤 파라미터들을 넘겨야 되는지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는 저희 띵플러그 홈페이지에서도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제공해 드리긴 하는데요. 보시면 그때 거기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요게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저장하기 위해서는 폴더 같은 개념으로 컨테이너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컨텐트 인스턴스 API로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철수랑 영희가 사는 집을 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좀 저장해 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A라고 하는 응용이 철수와 영희의 있는 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거고 그 밑에 템프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철수의 방, 영희의 방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컨테이너고요. 실제 철수의 방에 있는 온도 정보를 저장할 때는 컨텐트 인스턴스로 이런 식으로 좀 저장하고요. 나중에 영희 방에는 이렇게 저장한다. 뭐 이렇게 컨테이너랑 컨텐트 인스턴스의 차이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 센서가 있는데 온도 센서가 있는데 이 온도를 계속 저장해 줘요. 근데 50도가 넘으면 나한테 알려줘. 또는 온도 값이 그전 값이랑 바뀌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IoT의 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 띵플러그 1M2 API에서도 이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철수 방 밑에다가 서브스크립션하는 API를 생성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온도 값이 바뀌면 203.42.554.108. 포트는 9000번 포트에다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계속 23도 컨텐트 인스턴스를 계속 만들어서 저희 서버에다 보내다가 갑자기 25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5도가 딱 저장이 되면 띵플러그 서버가 기존에 설정한 그 서브스크립션 그 정보를 보고 온도가 바뀌었네. 그러면 203.42.54.108. 그 IP에다가 9000번 포트를 쓰는 앱에다가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노티피케이션 알려주는 겁니다. 이 기능들도 예전에는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띵플러그에서는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서브스크립션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내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자원의 자식 자원으로 만듭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철수의 룸에 대한 철수 룸의 온도 정보를 알고 싶다면 그 자식 자원을 서브스크립션 자원을 만들어서 생성을 하면은 여기 바뀌는 정보들을 내가 모니터링 하다가 이 조건에 따르면 노티피케이션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영희방의 온도 정보를 변하는 거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다가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서 생성한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이 온도가 바뀌면 나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정보는 좀 더 좀 직관적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심박 센서의 위치를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 앱이
저희 서버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 띵플러그 서버에다가 뭘 요청하냐면 심박 측정기의 위치를 알려줘라고 요청하고요. 저희 띵플러그 서버는 저희 SK텔레콤 안에 있는 위치 서버나 뭐 GPS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위치 서버가 심박 측정기랑 치기를 한 다음에 위치 정보를 다시 응용에다가 쉽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앱도 위치를 알려면 복잡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코딩들을 다 줄여주고 저희 띵플러그 원엠팀 API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로케이션 팔리시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서 이렇게 저희 띵플러그 서버 안에다가 로케이션 폴리시라고 하는 자원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띵플러그 서버가 알아서 저희 뭐 SK텔레콤 위치 서버랑 연결해서 장치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위도 경도 값을 쉽게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고 사실은 저희 실제로 IoT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뭐냐면요.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구를 밖에서 끄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장치 제어의 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을 딱 눌러서 띵플러그 서버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치 제어 관련된 API가 띵플러그에 있어서 호출이 되고요. 이 호출된 걸 통해서 이 웹 개발자들은 어떻게 이게 로직이 되는지는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띵플러그가 복잡한 제어 기술들을 다 제공해서 이 장치를 제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엠2M에서는 좀 특별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뭐 굳이 상세하게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장치 제어를 위해서 기존의 원엠2M 전에도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었어요. 표준 프로토콜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SK텔레콤도 OMA-DM이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다른 표준 기술을 이미 장치 제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원엠2M이 이 특정한 장치 기술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프로토콜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원엠2M 뭐만 하냐면 원엠2M으로 통해서 이 앱이 예를 들어서 전구를 꺼라고 하는 메시지만 받으면 이 저희 띵플러그 서버가 기존의 저희 기술들에 맞는 메시지로 번역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여기 영어로 날라온 거를 띵플러그 서버가 한국말로 된 장치 제어 기술 쓴다고 하면 여기에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장치 제어 기술은 원엠2M 메시지가 아니라 자체 프로토콜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그거는 이제 원엠2M의 표준에 대한 좀 기본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치 제어를 위해서는 저희가 MGMT 커맨드라고 하는 API를 호출합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장치를 제어하고자 하는 응용이 여기 있으면 MGMT 커맨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 어떤 정보를 넣냐면 제가 제어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어 타입이냐, 스위치다.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나는 이거를 키고 싶어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정보는 뭐야? 이 제어 메시지가 보내고 싶은 타겟은 뭐냐면 아까 노드라고 적어놓은 장치야.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아까 스마트 미터 01이라고 한 노드 정보를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링크를 걸어주는 겁니다. 포인트처럼. 그 다음에 이그제 이네이블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딱 우리가 호출을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 동작 안 해요. 사실은 딱 세팅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어떤 거라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뭐 버튼 뭐 조명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걸 껐다 키는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그걸 딱 누르면 얘가 뭐라냐면 이그제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를 업데이트 요청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업데이트 요청이 딱 오면은 이 띵플러그 서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어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아까 프리 컴피기드 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장치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치 제어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장치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이 커지거나 꺼지거나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갖고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치 제어 결과가 오면은 띵플러그가 이그제 인스턴스라고 하는 API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이걸 갖고 이그제 인스턴스에 있는 정보를 갖고 제어가 잘 됐는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제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호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액세스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온도 조절 장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온도 조절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이 온도 조절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뭐 얘는 제어할 수 있고 정보를 볼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사용자는 이 온도 조절 장치에 제어는 하지 못하지만 이
어떤 상태인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액세스에 대한 컨트롤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액세스 컨트롤 팔리시라고 하는 리소스 타입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 장치에 대해서도 다중 사용자가 서로 상이한 권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원엠팀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제 집에 있는 조명을 만들었는데 이 조명을 나밖에 컨트롤 못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 컨트롤 못하게 막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API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들을 좀 더 보안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도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좀 보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마지막으로 원엠2M 제가 API를 계속 설명드리면서 처음에 골자가 뭐냐면 API를 제공하는 게 원엠2M의 핵심 스콥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콥은 뭐냐면 이 메시지가 넘어갈 때 이 메시지를 규격화하는 게 한 가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리소스 API들이나 아규먼트들, 애트리뷰트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잘 쓰는 HTTP나 코앱이나 MQTT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어떻게 잘 실을 것인지에 대해서 원엠2M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실제로도 저희 띵플러그에도 적용이 돼서 저희 띵플러그도 HTTP나 코앱 같은 프로토콜로 원엠2M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원엠2M 규격대로 저희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만드시는 또 앱이 HTTP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메시지를 호출할 때 이 원엠2M에 적혀 있는 바인딩 규격을 쓰신다고 하면은 쉽게 저희 띵플러그에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컨테이너를 호출할 때도 HTTP에는 컨테이너에 어떤 정보들이 헤더에 들어가고 어떤 정보는 컨텐츠에 들어가는지 또는 코앱에는 같은 컨테이너 메시지지만은 코앱 헤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고 컨텐츠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응용이 저희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도 동일한 요구지만 동일한 API 호출 메시지지만 HTTP로 메시지가 갈 때랑 코앱으로 갈 때랑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건 저희가 명세서랑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드리니까요. 이 표준에 맞춰서 저희 서버한테 요청을 하시면 이 문서를 읽고 저희 서버가 개발자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기능들을 제공할 것이고 이걸 리스폰스 형태로 받아보시면 쉽게 그것들을 갖고 응용에 적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쉽게는 다시 좀 정리드리면 원엠2M 플랫폼이 있고 원엠2M 표준 플랫폼이 있고 저희 띵플러가 그걸 탑재를 했는데 이 플랫폼에 탑재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게 어떤 개발자들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인지를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능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PI 기능들을 갖고 여러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IoT 응용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 띵플러그가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